노유진의 정치 카페. Pray for Paris, Pray for Seoul. 절망의 두 도시를 짓누른 주말이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이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며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의 광기가 파리를 피로 적셨습니다. 이미 12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지난번에 주시 샤를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시 프랑스, 이렇게 연대의 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이죠. 토요일 밤입니다. 서울에서는 경찰이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물대포로 집회에 나선 시민을 조준 사격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동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직사로 물대포를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그 장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전남 보성에서 집회에 참여한 60대 농민, 그분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들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악의성까지 느껴지는, 쉽게 말하면 쓰러진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물대포를 쏘는 것을 보면은 악의성까지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분 수술은 마쳤지만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쾌유를 빕니다. 이 광기 행진, 어디서 멈춰야 할지, 어떻게 멈춰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예, 오늘도 이 답답한 와중에 노회찬 유시민 선생님,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충격적이에요. 지난번에 샤를리 앱도 때만 해도 희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9.11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작은 9.11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공군이 시리아의 IS 그 거점을 공습을 또 했더라고요. 바로 이게 근데 사실 그 유럽과 이 이슬람권 사이의 갈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사실 길게 보면 몇백 년 된 거고, 특히나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심화된 거라서 이 야만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단죄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성찰도 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더군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그 독일에서 받아주고 해서 많이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난민 틈에 섞여서 들어온 테러 용의자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진짜 이거는 안타까워요. 예, 그 시리아도 보면 참 답이 없어요. 보면 정부군이 헬리콥터 띄워놓고 그 시민들, 애들까지 막 폭격을 하고 있고, 거기 맞서는 세력이 또 IS고 이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있고 테러가 테러를 부르고 있고, 그래서 더 큰 폭력, 더 큰 테러가 이길 때까지 했던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지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대로 이렇게 누가 더 세냐, 그래서 더 센 게 이기고 이긴 게 정의다는 식으로 가게 할 거냐, 이거 끝없는 어떤 폭력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접근,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민중 총궐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그냥 직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얼마나 충격이 큰지 시각적으로도 보여집니다. 사람이 확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진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머리가 아스팔트에 이제 부딪힌 것 같은데, 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시대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구하려는 사람들이 막 구하러 들어가더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조준해 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규정에 따르면 이게 위로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 같은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하면 비국민이라 그러잖아요. 국민 아니니까 자기들 의식에는 저렇게 막 하는 거고요. 지금 파리의 테러 때문에 지금 Pray for Paris, 이게 지금 해시태그 붙여갖고 막 이제 추모사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Pray for Seoul은 아마 그 그룹 신화의 가수인가요? 그 김동완 씨가 자기 SNS 계정 이용해서 이렇게 글 올린 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예. 우리 것은 이게 이제 국가폭력이잖아요, 이게. 참. 예. 그렇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그죠. 정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시민들은 더
강하게 또 싸울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빌미 삼아서 또 경찰은 더 큰 폭력을 행사하고 이 악순환에 우리도 갇힌 거죠. 총이 안 나왔다를 따름이죠 지금. 네,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과개발의 정치와 저개발의 정치인데 저개발의 정치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막 투쟁, 막 생존으로서의 정치고 과개발의 정치라는 건 이른바 이제 놀이, 유희로서의 정치.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유희 형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꼭 그 뭐랄까 시위 문화도 꼭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전. 그 뭐 시위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대포를 쏘고 또 물대포를 직사로 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시위 문화가 어떻든 관계없이 쏘는 건데 그렇게 봉쇄하고 그렇게 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손바닥만한 그 뭐 보니까 가로 15 세로 11짜리 그 손바닥만한 모니터 가지고 보고 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쏘는 속도를 갖다 가늠할 수 없대요. 기록도 안 된대요. 기록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시위 문화가 무관하게 경찰이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데 또 우리가 이제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이 그 앞에서 그렇게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많이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다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관성적으로 논다서 우리도 관성적으로 대응하면은 결국은 우리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완용이 아니고 이완영이라는 국회의원이 미국은 뭐 폴리스라인 벗어나면 무조건 팬다. 뭐 총으로 쏴 죽여도 뭐 10건 중에 9건은 다 정당하다고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경찰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합법적이라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였죠. 어떤 종편에서 저기 출연자 한 분은 저 경찰 차벽이 무너지면 군이 출동해야 된다. 이게 딱 그 전두환 논리죠. 전두환 저하고 대학 같은 과 동기인데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 진짜 옆에 있으면.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과거 같은 상상도 못할 이런 망언들이. 그럼 이제 이완영 같은 사람은 고령 성주 7곡이거든요. 경북 그 지역구가. 여기는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데예요. 근데 사실 미국 경찰들이 왜 그렇게 총을 막 쏘냐 하면 그 총기 소유가 민간이 다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자기를 지키려면 이 경찰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할 때는 정당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민간에 총이 없잖아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걸 단순 비교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뭐 시민을 총으로 쏴서 진압하는 나라라는 게 전 세계 미국 빼고 또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미국은 특이한 나라죠. 선진국 중에서 민간이 총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도 총기로 중무장하고 툭하면 군이 출동해야 되고 진압하려면. 그렇게 하니까 또 뭔가 또 경찰하고 싸울 사람들은 또 총질을 하는데 미국은 그런 범죄자들이 총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총기 사고가 많이 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정치 투쟁을 총 들고 하지는 않잖아요.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폭력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기 의사 표현하려고 나온 건데 물론 노회찬 대표 말씀처럼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그를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훨씬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할 수 있도록끔 그 집회를 조직해야 되겠죠. 그러나 민간에서 그런 지혜를 발휘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물대포로 쏴서 사람을 죽도록 만드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야만 행위죠. 어떻게 민간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공권력은 이 국가 폭력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 외국 떠나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대통령 이 위신과 권위와 심기를 관리하는 또는 그 경호하는 데 경찰력이 다 동원되는 거죠.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시위대가 가거나 집회가 열리면 그렇게 차벽을 쌓고 물대포 쏘지 않아요. 광화문 방향으로 그 청와대 쪽으로 향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왜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당일날 뭐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택시 이제 기사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가벼운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였죠. 지금
시위대가 그 차벽에 가로쳐 막혀가지고 섬처럼 돼버렸잖아요. 포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는 게 물리적으로 뚫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뚫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택시 운전사 분이라고 하는 훨씬 더 민중에 가까운 분인데 거기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시위대가 정말로 극복해야 할 그 벽이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차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시위 문화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심리적인 장벽 이걸 극복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막 시위하는 분들을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집회를 진행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경찰을 한 대 패고 경찰차를 한 대 잡아뜨린다고 투쟁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 마음을 얻어야 투쟁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도 뭐 약간 뭐랄까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요? 아주 짭짤한 재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JTBC 밤샘 토크죠. 그냥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셨던데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뭐 평소 생각을 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게 김일성 하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던 터여서 가서 그 얘기를 조금 한 건데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에서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그날이죠. 당일날 우리가 이제 토크를 했는데 저한테 작전을 알려주고 가시더라고요. 난 가가지고 이것만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죠, 계획대로 했죠. 역색깔론 펼 거야 이러면서 나가시더니 아니 맨날 우리 보고 종북이니 친북이니 뭐 공산당이니 그렇게 욕을 했잖아 저쪽이. 근데 사실 거기하고 더 닮은 거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고 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들이 훨씬 그 김일성하고 닮았다고요.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한 거죠. 잘하면 저도 같이 나갈 뻔했는데 저는 밤샘 토론이라 해가지고 체력이 진짜 새벽 되니까 한 2시 반 넘어가니까 약간 몽롱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체력이 우리도 과거에 한 5시까지 그 방송 토론 길게 하는 걸 해봤는데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래야 돼요. 먹어도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체력이 받쳐주시나 봐요. 그래도. 죽는 그러니까 이제 전공대로 가야 돼요. 그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공대로 이렇게 토론 나가서 끝장을 봐야 돼. 그런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나갈 데가 없어요. 이제 뭐 많이 불러주지 않겠어요. 절대 안 부를 것 같다는데 이제는 다시는 어디서도 안 부를 거라는데. 요즘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먼저 섭외가 와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오면은 캔슬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보통 섭외는 작가들 수준 또는 이제 제작자들 수준에서 하는데 이제 나중에 결제받을 땐 도장을 받나 보죠. 그렇죠. 그때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쪽에서 섭외가 됐다 하더라도 출연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별로 기대 안 하고 저는 때로는 약속도 잡아요. 막. 오늘 파리에서 일어난 참사에서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민중 총궐기 그리고 JTBC 밤샘 토크까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좀 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전한 말씀 듣고요. 정치카페 76회 타임라인과 100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휴대폰 바가지 요금에 많이 힘드시죠? 가구당 통신비가 OECD에서 3번째로 높다고 하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나섰습니다.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신받다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합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월 11,000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유선전화시설 설비 구축을 위해 부과된 요금입니다. 통신사들은 무선전화 시대에도 이 부당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기본요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해 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정의당 신받다를 검색해 주세요. 정의당 블로그에 오시면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가계통신비 부담 팍 깎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불금에 야근하느라 수고했어. 그냥 가기 아쉬운데 가볍게 한잔 하시죠. 아니 나 차 가져왔는데. 귀가는 안전하게 착한 콜 대리운전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오 그래. 그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이 있었지. 열심히 일하고 한잔하면서 안전한 귀가에 기부까지 하니 이런 게 공생이지 뭐겠어.
딴지가 기분의 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면 바빠지는 말그수산 대표 안구진입니다. 북태평양에서 잡은 적시 배에서 얼려온 실선한 꽁치를 대나무에 걸어 구룡포 바닷바람에 잘 말리려니 바쁠 수밖에 없네요. 엄격한 관리를 통해 비린내를 잡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딴지일보 기자가 막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검색창에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오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은 총선을 이제 한 넉 달 정도 앞둔 4,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비극을 종합해 봤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 희비극 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했다는 뉴스 있고요.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새로운 게 아니지만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권발 개헌론, 청와대발 개헌론이라고 하기엔 아직 좀 근거가 부족해서 여권발 개헌론. 예, 친반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방문까지 다 엮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를 살펴보고 나면 이게 뭐람 이런 생각과 웃긴다 이런 느낌이 동시에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해서 희비극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 문제 소식 들으셨죠, 두 분? 예. 못했죠 결국은. 예. 그래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11월 12일 날 여야 지도부 4+4 회담을 했는데 결렬돼서요. 원래는 11월 1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예비후보 등록을 비롯한 각종 선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약간 타결될 듯한 분위기도 중간에 있었는데 노 대표님 그 과정 보셨죠? 예. 그 한나라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 중간에 이병석 의원 안도 나오고 등등 해서 그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몹시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12월 13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합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은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병석 안이라는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 안을 새정연이 약간 변경시켜서 받았어요. 그 안도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비례를 40석으로 줄이는 안이었는데 47석으로 이렇게 줄이는 현행보다는 이제 줄이는 안으로 변형해서 그걸 수용하면서 그 새누리당에게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무성 대표 등 쪽에서 이걸 받았어요, 사실은. 예.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받되 또 조건을 붙여서 받았어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을 동의해주면 이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이병석 수정안,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받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는 받았는데 돌아가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것이 못 받는 걸로,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결국에 11월 13일 시한까지 합의하는 것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달을 더 논의를 연장해서 12월 15일까지 한다라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달 시간을 일단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이 복잡한데요. 이제 근데 기존의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냥 농촌 선거구를 줄이면 안 되니까 비례대표 팍 줄여. 그거였죠. 네, 그게 이제 새누리당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 축소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를 이제 당론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접근이 안 되니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중재안을 냈어요. 이 안이 지역구를 159석으로 늘리고
비례를 현행 54석에서 40석으로 그러니까 14석을 늘리는 거예요. 그 지역구를. 예, 그래서 농촌을 다 살리자 이거죠. 네, 농촌을 다 살리고 그 대신에 40석의 그 비례대표 배분을 할 때 정당 득표율 있잖아요. 그거의 50%에 맞춰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역구 당선은 지역구 당선이고 비례는 전체 비례 의석 중에 득표 점유비대로 그냥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게 근데 지난번 이제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이제 총선 치렀잖아요. 지난해. 그 계산하면 10% 얻었잖아요. 우리가. 의석을. 네. 그럼 10%면 그걸 완전 연동 비례대표제로 하면 30석. 예, 전체 의석 299석 중에 이제 소수정당 2% 미만들 빼고 그러니까 3% 이상 받은 정당의 점유비를 따지면 그 당시 통합진보당이 34석이 돼야 돼요. 비례에서 받으면 전체 의석이. 그러면 지역구 의석이 그때 7개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27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비례대표를 27개를 줘야 맞지. 100% 보전을 해주면. 근데 이거를 너무 심하니까 반만 하자. 이래서 이제 이 안에 따르면 17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더 오는 거지. 주고 그걸 먼저 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네,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나누는 그러니까 거예요. 40석에 17석을 뺀 나머지 23석을 가지고 이제 그 각 당이 이제 자기 비율에 따라서 의석 득표 비율에 따라서 다시 나눠 갖는. 복잡한 아닌데 이제 소수 정당에게 지금보다 비례대표를 조금 더 주고 이 새누리당이랑 그 새정치연합은 2-3석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정의당이 막 농성도 하고 막 하니까 또 명분도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그래서 비례를 14개나 줄이는 건 너무 심하다. 또 여기서 반 쳤어요. 7개만 줄이자. 하여튼 반반이 유행이야. 반반이. 무슨 엿장수예요? 아니 이병석 의원도 맞춰줄 거면 득표율대로 맞춰주던가 아니면 많은 거지. 반반 50%만 맞춰준대요. 그래서 34석 줘야 되는데 7개만 준다는 거야.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또 새정치연합에서 이걸 받으면서 또 반반이야. 지역구 14개 줄이는 건 늘리는 건 너무 심하니까 반만 늘리자. 7개. 이거 무슨 엿장사가 엿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놈의 선거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까지도 결국 새정치연합이 수정해서 이병석 안을 수정해서 제안했는데 이거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못 가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요. 2개인가 3개 줄어드는데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선 노 대표님 이병석 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엿장사 하는 거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일단 실리를 놓고 보면은 어떠한 안보다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야가 동의하기도 하는 안 중에서는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 의석을 늘리는 데는 좋아요. 그나마. 왜냐하면 다른 방식보다는 한 적게는 서너 석부터 많게는 대여섯 석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아니냐. 예. 그래서 올바른이 유행이니까. 예. 올바른 아니냐면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선거제도냐. 무엇보다도 뭔가 이거는 비례대표가 40 내지 47로 줄어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줄어든 것은 이제까지 정의당이 주장해왔듯이 계약이에요. 전체적으로 계약되지만 우리는 약간 나아진다. 그렇지. 이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 어찌 보면 우리 이익을 위해서 비례대표 줄이는데 동의해줬다라는 비난을 명키 어려운 약점이 심대한 약점이 사실 있어요. 예. 또 제가 또 이 안을 눈여겨보는 건 뭔가면 너무나 어거지로 만든 아니에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 여기 무슨 법칙도 없고 과학도 없고 논리도 없고 너무 지난번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서 현재의 시뮬레이션에서 현재의 정당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를 수 이 안은 두 당이 새정연과 새누리가 도저히 받지 못하는 안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만일에 지역에서 한 5석을 얻고 이 정당 득표율이 15% 정도를 얻는 당이 2개가 생겨버리면 그 두 당이 40석 중에 36석을 가져가요. 비례를 못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당들은 비례를 아예 못 가져가. 심지어는 어느 한 당이
30% 지지를 얻고 괜찮은 이제 지역 정당 아닌 당이. 근데 지역에서는 선수가 소선거구 제하에서 당선될 사람이 적어서 5석을 얻었다. 이러면 이 당이 40석 다 가져가야 돼. 예, 근데 네. 이제 정의당이 지역에서 2개 되고 예를 들어서 2개 되고 정당 득표를 한 20% 했다. 이러면 일단 반 맞춰주니까 10%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이 무조건 그죠? 무조건 전체적으로 이제 20%를 받았다 그러면 그 300석 중에서 20%면 60석이잖아요. 60석이면 반 해준다고 해도 30석 아니에요. 그럼 지역구에서 2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28개를 일단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1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제도를 실시하는 순간 이제 이 제도를 만든 이병석 위원장 등은 지난번 그 상황만 놓고 이걸 만들었지만 그렇지. 이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는 순간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천정배 그룹이라거나 이런 데서 우리가 2~3석 얻지 않겠어? 그런데 득표율은 한 5~6% 10%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 막 만들어요. 그럼 그런 당들한테 다 배분해 주다 보면 없어. 1번, 2번은 없어. 1번, 2번은 갈 게 없어. 그러면 1번, 2번 입장에서는 차라리 독일식 했을 때보다도 더 못하지. 더 못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쪼다 같은 안이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을 너무 억지로 그 한 순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 상황이 달라지고 변수가 달라지고 대입하는 그 조건이 달라지면은 결과가 다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거 정의당 달래려고 낸 안인데 이거는 그냥 한 끼 먹겠다고 밥 한 끼 얻어 먹겠다고 이거를 뭐 어떻게 될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걸 지난번 총선 때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반 잘라서 이게 수정안을 만든 새정년 절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판사판이죠 이제 막 가는 거죠. 막 가는 거죠. 네가 그런 나도 뭐 이런 이슈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 수준이에요? 이제 반반하니까 난 최근에 가장 기억할 만한 대통령의 말씀은 반반이에요. 반반? 그 청와대 수석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뭔가면은 그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을 아느냐. 다 안다 그러죠. 이거. 정책반 홍보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근데 이 말은 맞는데 이 얘기를 정책반 홍보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대문 시장에 좌판 깔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이병석 안의 반반 구상, 절반 구상,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반만 채워준다. 이 구상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침과 관계가 있네. 뭐 지침이라기보다는 그쪽 분위기가 지금 제정신 반, 남의 정신 반 이래 되기 때문에 반반이죠 뭐. 참 깝깝하다 정말. 나 보면서 그래서 이걸 희극이라고 한 거죠. 희비극, 비극은 좀 이따 볼 거예요. 정말 희극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타협이 안 될 경우,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대통령 직권으로 뭐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진짜 그런가요? 그건 홍문종 생각이 그런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는 안 되면 안 된 대로 욕 듣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법을 갖다 일몰조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실시한다 이 법을 했는데 그 뒤에 후속법을 못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자기가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차벽 무너지면 군대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집권당 사무총장을 해. 뭔 얘기 하나 했네. 한마디로 이런 걸 불학무식이라고 사자성어로 얘기를 해요. 불학무식. 선거구 획정 늦어지면 뭐 심각한 문제 생겨요, 노 대표님?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에서 정한 자기의 임무를 갖다가 기한 내에 못한다는 점에서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1차에 있고요. 한 대 맞아야지. 그러면 2차는 이제 약간의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면은 이제 12월 15일부터 예비 후보들이 선거일 전 6개월 전부터 이제 하는 활동이 12월 있는데 13일부터 하는데 만일 이제 선거구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에서 이제 불편함과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가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치권들이 직접 개입해서 정하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중립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다들 자기 이해관계
그 맞물려 가지고 특히 새정치연합조차도 농촌 선거구 2대1 안 되면 없애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혁신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움켜쥐려고 아니 그런 농촌을 대변해야 될 절박한 게 있으면은 비례대표 후보를 그렇지. 갖다가 농촌 전문가 내지 그런 출신들을 갖다가 많이 임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 기대권 지키기에 서로가 그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보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 과정에서 나온 이병석 안과 새정연의 절충안, 그나마 그것마저 거부한 새누리당의 태도, 그다음에 노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이거는 지난번 선거 총선 19대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안이라고 만든 거라서 지금 총선 넉 달 앞에 남았지만 당이 또 얼마나 더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다음번 선거 결과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옛날 그 법무부 장관 했던 강금수실 씨의 표현을 빌면 호호호 코미디야 코미디. 그러니까 이거는 말 통과돼서 이걸로 선거 실시하면은 당선자는 유효하겠지만 바로 그 낙선자 쪽에서 위헌제소 이런 걸 갖다 이제 애드호크라 그러나요? 왜 그 미봉책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이게 이제 대증요법인데요. 네. 대증요법인데 증상이 지금 이제 손에 가려움증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토피 연고를 막 바르는 거지. 근데 그 두드러기가 왜 났냐 봤더니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어서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그럼 위세척을 하든가 뭐 술을 내야지. 여기다 연고 바른다고 해결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심상정 대표가 우리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그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동형 비례는 우리 이제 정의당의 원래 당론이고 그리고 이게 독일식 제도예요. 예. 독일식 제도라서 연동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99석의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일단 숫자 배분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역 그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뺀 만큼 넣어주는 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후보 찍고 정당 찍을 때 정당을 찍은 표의 비율대로 국회의석이 구성되는 거예요. 총의석이. 예, 총의석이. 예. 이거는 원래 진보정당의 오랜 당론이었고 예.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거제도죠 이게. 근데 이게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게 지금 심상정 대표가 찬성한 게 이병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죠? 예, 아닌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아니 이병석 안은 일단은 자신들이 기득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농촌 의석을 다 살려 가지고 그 바람에 비례를 갖다가 줄이고 그러다 보니 50%만 하게 된 거야. 줄이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면 그 가장 손해 많이 본 정의당 등에 몇 석 혜택이 돌아가는 이상한 방식을 지금 제안한 건데 그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것은 비례대표 줄이면 안 된다. 최소한 현재 의석은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 게리맨더링 하거나 해가지고 편법으로다가 지역구 보존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는데 그 도입하는 수준이 그게 너무 급작한 변화로서 기득권 정당들이 기득권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면이 있다면 그걸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50%만 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병석 안에서 저 심상정 대표와의 안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접근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접근이 예. 이제 이병석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국을 보존하고 우리가 안이 뭐 정형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몇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 이 안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돼요. 제가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안을 만든다면 현행 245개의 그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54개의 비례대표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최소한 그냥 두고 선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비례의석은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연동형으로 그야말로 각 정당들이 정당 득표 비대로 받을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뺀 만큼을 채워주는 거지. 그 방식으로 이 54석을 그나마 나눈다면 그럼 그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뭐 45% 득표를 하고 의석의 45%를 지역구를 당선시켰다. 그럼 비례대표 없는 거예요. 제로야 제로. 이렇게 하면 그게 원래 연동형 이게 연동형이에요. 이게 50%가 일본에서 자기 득표율만큼 자기 의석이 정해지고 그중에 자기들 쪽에서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는 적게 당선되고 그렇지. 지역에서 적게 당선되면
득표율만큼 비례가 많이 되고 다만 이제 자기 득표율 이상으로 지역에서 당선이 되면은 초과의석이 그때 발생을 초과의석은 그래서 인정해 주는 독일식이 그거잖아요. 그렇지. 초과의석은 인정해 줘야 돼요.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정당 득표에 따른 당선자 숫자보다 더 많을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원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인정해 주더라도 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비례의석은 전부 다 이 정당 득표율대로 그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뺀 만큼 채워주는 그걸로 쓰면 되는 거지. 최소한 그렇게 해서 해볼 때 비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결과적으로 100%를 못 채워준다 그러면 채워줄 수 있는 한도에서 70%나 80%나까지 채워주는 건 모르지만 아예 반만 채워준다고 하는 게 이게 뭔 얘기냐고 이게. 원래는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 200개, 비례 100개 이렇게 해서 완전 연동형으로 해주는 게 우리 정치를 혁신하는데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이게 너무 코미디 같아서 그냥 넘어가죠. 근데 혹시 이게 이렇게 합의가 되면 어떡해? 웃기는 거죠. 이래 되면은 이건 일회용 법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법의 내용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법으로선 담을 수 없는 그냥 시중에서 거래할 때 이거 뭐 좀 값이 비싼데 뭐 이거 값을 깎아줄 수는 없고 이거 좀 더 줄게 한 주먹 더 주는 이걸 법으로 만드는 뭐 구리로 옛날에 신주라 그랬는데 구리로 만든 수도꼭지나 파이프가 또 엿 바꿔줘서야 했는데 엿 잘라주니까 그 아저씨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좀만 더 떼줄게. 이거지. 그렇게 나눠주고 또 남는 게 있으면 나눠주되 없으면 안 나눠준다. 그렇지. 뭐 이런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런 이상한 거죠. 이건 법도 아니지. 이건 진짜 법도 아니에요. 그 이거는 위당설법, 위당설법. 그 진짜 법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이따위 법안을 갖고 와서 무슨 수정안이란 무슨 절충안이라는 이름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선거 객정이 늦어지면.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는 이거 고쳐야 되지. 안 그러고 이제 넉 달 전까지 가게 되면 현행 선거구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효가 돼요. 되지만 그러나 이 선거 제도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만일에 이게 남은 기간에 몇 년 되면은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걸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새로운 선거를 못 할 뿐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궐선거는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없으니까 뭐 그리 큰 문제는 없다.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해서 뛰는 거를 못할 따름이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정치 정말 마음에 안 드시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정치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늘려야 합니다. 소수정당도 국회에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신문광고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소셜펀치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 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인데요. 몇 가지 사실관계만 소개를 할게요.
오늘 했나 모르겠다. 검색해 봐야 되겠는데 그 2시에 원래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김동철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표 사퇴 요구하는 연판장을 만들었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의원 1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민진모라고 해서 이 새정치연합 이름이 민주당일 때 민주당 집권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출범한 정치혁신을 위한 2020이라는 모임 이 주축인데 뭐 의원들은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최원식, 황수홍 이런 분들이 여기 서명했다는 소문이에요. 근데 기자회견 했는지 모르겠네. 연기했답니다. 연기했대요? 네. 연기했다고 그러네요. 자, 이건 연기를 했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만든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이분들 주장이 문재인 대표가 있으면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문재인이 대표직만 사퇴하면 총선 승리할 수 있다. 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퇴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 이래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퇴를 해야 뭐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어제 경찰의 살인 진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은 그런 거 하는 모임이 아니고 예,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모임이에요. 그래요? 예,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한대잖아요. 정치를 혁신하는 모임이고요. 아니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려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이제 귀하 생각이시고요. 이분들 생각은 달라요. 오늘 좀 전에 아침에 그 박지원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재인 대표가 결단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에 만났을 때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N분의 1로 참여하는 통합선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기 선대위를 구성해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이 선대위가 당 지도부 역할을 하도록. 원래 선대위는 대표가 꾸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당 최고위원회의 직무는 사실 정지되고 선대위가 선거 국면에서 지도부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의 일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라. N분의 1로 선대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백의종군하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여기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역 대선 후보 지지율이 5%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끝난 거다. 호남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게 또 좀 아까 김동철 의원 얘기했는데 이 연판장 돌린 여기 주장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13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5% 나왔고요. 박원순 26%, 안철수 14%, 김무성 9%인데 김무성 반토막인 5%가 나왔다. 이게 주요 논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인가? 글쎄, 그건 모르죠. 아니 오늘 무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 1위로 나왔던데 문 대표가 호남에서. 이 한국갤럽 조사는 아마 500명 그 여론조사였던 것 같고요. 지역별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호남 표본이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96명, 예, 96명 중에 5명 나온 거죠.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가 그렇게 나온 건데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건데 지난 닷새 동안 뭐 하루에 1000명씩 그렇게 조사한 걸로 보면 호남 지역에서 표본수가 많죠. 여기는. 네, 4천인가요? 예, 5천 가까이 되는 걸로 4, 5천 되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씨가 23.6%로 1등, 박원순 씨가 2등, 21.4%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안철수는 얼마나 나왔어요? 네, 안철수 씨는 그보다 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뭐 그러면 내일 또 기자회견 하겠네요. 그렇죠. 재신임 된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관 따라 조사 방법 따라 표본 숫자 따라 특히 지역의 지지율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전체로 보면 지지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지만 지역으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다고요. 응?
아니 어쨌든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으면 사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뒤집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나타나가지고 사퇴 그 취소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나 봐. 아까 김동철 의원. 그렇게 됐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이 21.8, 문재인 17.1, 박원순 12.4, 오세훈 7.9, 오세훈이 4등이에요. 안철수 7.3, 그다음에 뭐 유승민, 김문수, 안희정 여기다 3%대 이렇게 해서 뭐 그리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야권이 합쳐서 한 40%, 예, 여권이 합쳐서 한 35%.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야권 대 여권 합쳐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5% 호남 지지율 아니 호남에서 5% 나오는데 전국 평균 15% 17% 나오면 호남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민심 괴리죠. 아니 그동안에 뭐 어찌 보면은 타 지역에서 득표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해왔던 당 아닌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당 같은. 이거 좀 희극적이죠, 그죠? 이것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그러니까 미리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렇게 좀 얘기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알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오케이 그 문재인만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확실한 건 뭐냐면 문재인 없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건 좀 나중에 따지고요. 아니 그 얘기는 또 많이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 대표 쪽에서는 소위 문안박 희망스크름이라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을 중심으로 여기에 뭐 대구에서 지금 분투하고 있는 김부겸 씨나 또는 안희정 충남지사 현직 여기를 끼워서 이제 차차기의 리더들을 모두 묶은 어떤 단일 대우 이런 거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왜 안철수 의원의 10대 요구 그거 소개했죠. 우리 정치 카페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직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우리끼리 손 잡는다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제명해야 되는데 안철수 씨의 요구에 따르면 조처를 안 했죠. 아직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10대. 비리 부패로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으면 즉각 제명하라. 이게 10개 중에 1개였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그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초빙해서 그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 배제하는 이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꾸려져서. 근데 그 의원들이 과반수 새정치연합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그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한 보름 전이고요. 대표 발의 최규성 의원, 전라북도 그 김제가 지역구죠. 여기에 그 75명 가까운 과반수 의원들이 서명해서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원이면 누구나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거든요. 이거를 내놓고 이거를 논의하기는 의총까지 지난주에 열었습니다. 혁신한 거부죠, 이거는. 이 흐름이 또 한쪽에 있어서 이러나 저러나 새정치연합의 내분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까 물어보셨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조기 선대위가 지도부를 대체하면 그러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어떻게 되며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며 총선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사죠. 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그 뭐 조기 선대위 문재인 대표가 뭐 n분의 1로 참여하는 조기 선대위 꾸려서 이렇게 하면 총선은 야당이 이기고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다음에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를 거부하는 안 한다는 명문 규정을 채택하자고 또 10개의 요구 중에 그게 들어 있어서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뭐 당이든 나라든 이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표를 불신임하면은 그 절차를 밟든가 그게 아니면 대표가 스스로 내려오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나 이제 지도부 교체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로 또 전직 대표 경선에서 패한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선된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 그러는데 그럼 내려온 뒤에 대안이라는 거 보면은 그러면 더 유능한 새로운 더 잘할 사람이 지도부를 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뭐 공천 앞두고 공천에서 소외되기 싫은 사람들이 공천권 행사는 너 혼자 하지 마라. 우리도 좀 끼워달라. 그리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뭐 그렇게 또 적나라하게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건데 내려온 뒤에 또 대안이 그러면 누가 이 당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보관보다는 나눌 어떤 그 내부 권력, 공천권 그걸 갖다가 나누는데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 총선에서 2번 당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2번 당 아니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표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면은 여기는 완전 무주공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 되고 완전 이권들 뜯어먹는 애들끼리 이제 온갖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가 시체 뜯어먹듯이 이제 공천 지역구 뜯어먹는 이런 볼상사나운 광경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총선은 참패죠. 참패고 아마 그 호남만 빼고 나머지 전체가 다 참패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까지 당했던 예컨대 이른바 저 사람들이 친노라고 공격했다 그 사람들이 있겠고 그다음 친노는 아니다 하더라도 오히려 뭡니까 문 대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남 외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꼴을 봤으면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완전 당이 두토막 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그쪽 당이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있고 그다음 호남 외 지역.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종의 연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금이 가버린다라는 거죠. 깨져버리면 이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새정년 출신 후보들은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저를 꼭 찍어주십시오. 물론 우리 당은 문제 많습니다. 당 대표는 제일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수도권은 아예 그냥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오늘 사퇴한다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나 뭐 김동철 의원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기 선대위를 만들면 지금 뭐 현역 의원 물갈이 이거는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혁신안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하고 지금 선거구제 협상하는 거 이거는 그냥 지역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또 이 조기선대위에는 개파 보스들이 들어오겠죠. 전부 다. 정파 보스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나눠먹기식으로 공천을 하는 거고 농촌 지역구는 최대한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비례대표는 줄어드는 거고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쪽으로 선거구제 협상은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 실망한 유권자들은 당 혁신도 안 되고 나눠먹기 되니까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텐데 철회하고 나면 달리 다른 대안이 없이 선거는 졌다. 완전히 절망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 와중에 정의당이 뭐 그럼 우리라도 찍어주세요 한다고 기분 좋아서 찍어줄까요? 대개 보면은 이럴 경우에 뭐 그다음 당으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 다수는 그냥 이제 철수하는 거죠. 선거 투표장에 안 가는 거죠. 예. 사실 지금 보면은 그 정권 교체 필요하냐라고 이제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에는 좀 이익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익 순위 있는데 그 이익을 탐하느니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정비돼 가지고 힘 있는 리더십 하에 하나가 됐을 때 그 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야권 인도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뭐 근데 그렇게 그 정도 상황이 돼버리면은 만약에 정말 완전히 하이에나 떼들이 시체 뜯어먹는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당 교체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정의당의 총선 전략이 정권 교체에서 어차피 정권 교체는 어려워졌으니까. 저 사람들 가지고 안 되거든. 이제 도저히 이 당을 연명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패배를 각오하더라도 우리는 뭐 야권 연대 되지도 않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야권 전체의 패배를 감수하면서라도 야당의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길밖에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예. 그렇죠. 우리 야당 교체로 가야죠. 세력 교체로 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에 문재인 씨가 예를 들어서 대표를 사퇴하면 n분의 1로 선대위 참여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예. 그거 왜 합니까, 솔직히? 미쳤어요, 그걸 하게. 그러면 되게 이제 박지원 씨나 안철수 씨가 이제 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뭐 김영환, 김동철 이런 정파 보스들이 이제 선대위를 하고 천정배 신당 쪽과 통합 선대위를 하자 또 그렇게 하면 천정배 씨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합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의당의 소탐이라는 대실은 정의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정의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의 세력 교체를 내걸고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의당 득표율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도. 근데 비극적이죠. 비극적이죠. 이게 뭐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것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 합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희극인데 그 결과는 되게 비극적이에요. 원래 경쟁당이 망가지면 경쟁업체 우리가 이제 3등 업체니까 시장 점유율 3등이니까 시장 점유율 2등 업체가 망가지면 3등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 상품 시장을 자체를 떠나버릴 우려가 되게 높아서 경쟁업체가 망가지는 걸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 실제로 그런 일이 시장에서는 왕왕 있어요. 예. 경쟁업체가 망했을 때 득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경쟁업체가 망하면서 동종업계 자체가 그 시장 자체가 손님이 안 오는 시장으로 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일어나는 상황은 무지하게 희극적인데 예견되는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뭐라고 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민폐라 그러죠. 민폐. 근데 그렇게 당을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또 호남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문재인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누구를 편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체제가 무너지면은 혁신안이 아마 증발될 거예요. 증발되고요. 예, 증발되고 현역 물갈이도 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기득권을 갖다가 원형대로 지키는 어떤 그런 당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는 40석 이하로 줄어들 거고 농촌 지역구는 다 살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물론 우리한테도 일부러 오겠지만 상당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그중에 일부는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새누리당을 찍는. 뭐 새누리당까지 찍을지는 몰라도 고개를 돌려버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노 세력이 이제 정의당에 침투해가지고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맨날 문재인 빨아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예, 그렇죠.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니들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을 한다. 저는 원래 노시도 있는데 원노라고. 원조 노시예요. 자,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참 부잣집이에요. 여유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개헌론이 제기가 됐어요. 팔자가 좋은 거죠. 네. 총선은 이제 다 끝났고. 네. 총선은 이미 끝났고. 다음 포석이잖아요. 그 다음을 이제 내다보는 거예요. 우선 홍문종 의원이 이게 이제 말도 못할 친박, 종박이잖아요. 이 사람이 종박.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천박이죠, 천박. 천박은 뭐예요? 예? 천박한. 천박한 친박. 친박들이 다 천박하죠. 예, 이게 지금 나흘 전인데 12일 날인데요.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다. 지 맘대로야. 대통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 제도가 죽었대요.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로 이원집 정부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에 개헌론이 갑자기 언론 지면에 확 덮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기죠.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10월 달인가요? 김무성 대표 그 개헌론 제기했던 거 노 대표님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됐죠? 그때 개헌론 제기했다가? 무릎 꿇었죠 이제. 예. 대통령이 뭐 민생도 급한데 개헌 따위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문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근데 이제 하면서. 개헌론이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개헌론이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른바 친이발 개헌론 있잖아요. 이재호 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4년 중임제 개헌. 이건 원래
또 원래 있던 거고 해야 된다라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친박들이 나오는 개헌론은 좀 달라요. 이원집 정부제죠. 친박발 개헌론은 그 본질은 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은 정권 연장론이에요. 네. 이 얘기를 이원집 정부제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전두환 때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물러가면서 그러니까 물러가도 7년 단임 약속했으니까 물러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허수아비 대통령 앉혀놓고 총리는 지가 이제 임명하면서 수렴 첨정하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거 이제 싱크탱크로 세종연구소죠. 그때 1회재단 만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전두환 자리에 지금 박근혜가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 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하여튼 그때 상하이 방문 중에 개헌론 제기했다가 하루 만에 꼬리 내리고 사과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러나서 이제 개헌론은 쑥 들어갔는데 지금 친박 쪽에서 개헌론이 나온 거잖아요. 불과 1년 사이에요. 뭐가 달라졌죠? 버전이 달라졌죠. 버전이 다른 버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얘기 했잖아. 각 들고 나올 거라고. 했고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지금 그러면 대통령 외치를 하는 대통령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고 내치를 하는 총리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뭐 반기문이다. 예. 그리고 총리는 뭐 여러 사람이죠. 최경환 석권 해가지고 뭐 김무성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은 못 내도 총리 할 사람은 좀 있다. 맞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외치 대통령은 반기문, 내치는 최경환. 이게 이제 친박에서 나온 개헌론의 배후에 깔려 있는 수렴청정은 인사안이라고 그래요. 수렴청정은 박근혜. 그렇죠. 수렴청정 박근혜. 상황. 실권자는 박근혜죠. 예. 쉽게 말하면 국민은 투표를 하는데 통치는 이제 박근혜 씨가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좀 황당해 보이는 시나리오가 황당하지 않은 게 지금 진실한 사람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래서 진박과 가박 이걸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래잖아요. 진실한 친박과 가짜 친박. 저리로서 가박과 비박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해서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질 구세주가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청와대를 나오거나 혹은 내각에서 나온 친박들이 어딜 가고 있냐 하면 서울 강남 쪽하고 TK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PK는 많이 흔들렸어요. TK하고 강남인데 이 TK와 서울 강남 지지세를 기반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 물갈이를 한다는 거예요. 진박으로요. 그치. 진실한 친박으로. 그러니까 100% 당선이 될 만한 데서 다 내 사람 심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교두보처럼 삼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총선은 자기들이 이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선되기 쉬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한 60석 정도의 진박 진영을 그 새누리당 안에 꾸리게 되면 이걸 이제 그 근간으로 해서 내치 총리를 사실상 퇴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신박 인사죠. 그것도. 외치는 절대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할 사람. 이 때깔이 좋은 사람으로. 외국 여행 잘 다니는 그게 반기문이야. 이게 원래부터가 반기문 카드는 친박의 대선 카드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든 이원집 정부제의 분권형 대통령으로 내세우든 반기문 카드가 친박의 카드라는 우리들의 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대변인이 뭐 노동개혁이나 경제활성화에 집중한다 이딴 식의 그 논평을 내놨지만 강력하게 이거를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안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이 이제 에드블룬을 띄운 거예요. 빵빠레를 분 겁니다. 여론 탐색을 위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냄새 잘 맞는 사람들 있죠. 뉴스 보셨어요?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 뭐 했는지? 친반연대 나오. 친박연대 나오더니 친반연대. 찬반연대도 아니고 친반연대야. 친반연대예요. 친반연대. 중앙선관위에 창준이 등록을 했어요. 그 11월 6일 날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어느 나라에 뭐 친 로버트 연대, 뭐 친 브라운 연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거기 이제 창준이를 등록을 했는데 11월 1일 날 창준이 발족식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 당원을 모으면 정식 창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5개 시도당을 창당하면 중앙당 창당이 됩니다. 근데 그 주역이 2사람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62살 먹은 장기만 씨하고요. 그다음에 57살 먹은 김윤한 씨하고 2사람이 예, 이 주축이래요.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노 대표님? 아니요, 저는 뭐 전혀 못 들어봤어요. 좀 조사 좀 안 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어떤 언론에는 반기문 총장의 그 실제 그 진짜 동생이 예. 이런 분 알지 못한다. 고 하면서 결국 이제 반기문 총장과는 무관한 흐름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한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 팔고 다니면. 그렇죠. 근데 이게 냄새를 엄청 빠르게 맡아가지고 왜 우리 옛날에 도메인 등록 먼저 하면 그 나중에 그 권리가 생기잖아요. 인터넷 도메인 등록 같은 거 막 몇천 개 해놓으면 그 중에 좋은 거 하는 두 개 있어서 어떤 기업이 야 이거 우리 써야 되겠는데 돈 얼마 줄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수준이겠죠. 예, 이 장기만 씨는 하여튼 우리나라에 목사 이력 가진 분들 많아요. 이분도 목사 이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택시 운전을 또 오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 앞에서 국민행복당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 예비 후보 등록, 진짜 후보도 아니고 예비 후보. 그러면 이제 친반연대의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사무소 주소가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축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김윤한 씨는 대구에 이제 지방신문 기자 경력이 있고요. 17대 때는 새천년민주당으로, 18대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경북 안동에서 출마해 가지고요. 각각 1.6, 1.9%를 득표한 예, 꿈나무입니다. 2006년도에는 안동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5.7% 득표한 걸로 확인됩니다. 17대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특보 경력도 있는데요. 이분은 무슨 이제 통일신라 시대네 그냥. 다 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했잖아 지금. 정의당 경력만 없어. 아주 국민통합적인 프로필을 가진 분이세요. 이 두 분이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 좀 코미디로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평양을 방문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긴급 뉴스로 떴습니다. 재밌는 건 박지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2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지? 대변인인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제 선수를 쳤냐면은 반기문 씨는 햇볕 정책의 옹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이런 발언을 좀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사실들. 홍문정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그 다음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반기문 최경환 이 대통령 총리 시나리오. 그 다음에 청와대와 내각을 나온 진박들이 소위 진박들이 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TK와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거. 친반연대라는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 모임이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평양 방문 발표. 이런 팩트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놓고 그런 질문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입이 싼 사람들이라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자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본인은 계속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옆에서 밥상을 누가 차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그 중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어지는 개헌이겠지만, 그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자신이 그렇게 강력히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강력한 지지 기반을 여전히 갖고 있고, 또 퇴임에도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계속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그런 수렴 청정이 가능한 그런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걸 대단히 이렇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가장 강력히 보호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자라고 한다면 자기 퇴임 이후에도 계속 자기 권력을 갖다 유지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전두환도 그러고 박근혜도 좀 그러는 건데 다른 코드가 있는 게 문제는 뭐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신. 그러니까 배신. 그다음 요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진실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임을 한 다음엔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설랑설랑 꼬리치는 저놈들도 배신할 내가 거야. 퇴임할 때면 배신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야라는 이런 피해의식이라는 망상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진실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명박한테 경선 치고 나서 친박 중에 친이로 갈아탔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스님한테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한 말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니 제 뒤에 있다가 딴 사람한테 가는데요. 뒤로 가면 또 괜찮은데 제 앞으로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렇게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또 돌아와서 또 친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복박. 예.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현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자기가 퇴임하고 나면 또 자기 앞으로 가로질러서 딴 데 가서 줄 설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착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심은 제가 짐작컨대는 하고 싶죠. 예. 불감청 고소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히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나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거기다 이제 약간 그 정신분석학적인 측면하고 약간 그분이 있는 거. 약간 지금 진실한 사람 이게 좀 궁예스러운 발언이잖아요. 궁예스러운. 관심법, 진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볼 땐 굉장히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의 이론을 갖고 와서는 설명을 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근데 종교인을 자꾸 심리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냥 종교인 그 자체로 봐줘야 돼요. 종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 불감청 고소원이고 새누리당에서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진박들이 주군을 위해서 주군의 이 노후와 수렴청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나요? 국회 통과해도 국민투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자신들이 그 이번 내년 총선이 야권이 저렇게 지리멸렬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계 내에서도 보면 일각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180석을 돌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선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한 어떤 기대감의 발로이기도 한 거죠. 아, 그런데 국회에서 180석 해서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국민투표에서 될까 이거?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모르죠. 또 몰아붙이면은 뭐. 이 사람들 뭐 국정화도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행정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국정화 국민투표하면 부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각해봐요. 처음에 국정화도 여론으로 몰아치면은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지.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안 됐지.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밀어붙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당이 뭐 180석이야. 거기다가 뭐 방송 다 장악했어.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시장 다 통제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야권이 내는 총선을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그 결속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야권 전체가 승리하지 않는다면은 야권은 야권대로 지리멸렬하게 패배를 하고 국민들은 또 야권에 대한 실망이 더 깊어지면은 갈 수도 있죠.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180석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야권에서 이걸 지지할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야권에서 그게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서 집권해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사람보다는 자기 패거리가 왜냐면 어떻게 상층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렇죠. 나도 총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권은 대통령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면은 내각제 요소가 강해지는 거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커지는 거고 대통령 권한은 그만큼 약해지는 거고. 그 분권형 총리를 내치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합 정치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야당인데도 굳이 이 큰 당에 이 안에서 늘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한 20-30명만 국회의원이 있어도 따로 살림 차려가지고 저쪽하고 거래해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현재의 야권 내에 무수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홍문종 의원이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이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또 3분의 2 개헌선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좀 애드블룸을 미리 띄운 거다. 그렇죠.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네. 야,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격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 관련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기문이라는 요소가 상수잖아요. 이 프로젝트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과연 내년에 임기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여기에 뛰어들 것인가? 대선에. 이 질문. 기차는 탄 것 같아요. 기차 탔어요? 네. 표 끊었어요? 표는 끊었는데 어디서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내릴지 그 이제 가고 싶은 역에서 내릴지 그 전에 하차 당하게 될지. 아니면 못 내리고 끝까지 종착점까지 갈지. 예. 갔는데 거기서도 못 내릴 수도 있고 물론 있는데 여하튼 기차는 탔고 출발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묘하게 오비일학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평양 방문을 예고한 거. 이게 나 표 끊었어요 하고 표 흔드는 행위로 봐요, 저는. 그렇죠. 예. 여기서 뭐 어떤 요술을 부릴지 모르겠고 어떤 얘기들이 미리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북한 당국하고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간지 모르지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지 간에 북이 받은 거잖아요. 반기문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의제라든가 절차, 경위에 대해서 아무 소명 없이 딱 간다는 것만 전격 발표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나머지는 뭐 얘기가 되고 있겠죠. 되고 있겠고 유엔 사무총장이 간다는 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뭐 요즘에 잘 보이지도 않는 김영남 위원장만 만나고 그 형식적 국가 원수만 만나고 올 수는 없을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만남이 보장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까지는 보장이. 대체로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게 그리고 되면 굉장히 북한이 최근에 대외 정책이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정책이 뭔가면은 뭔가 이렇게 관계 개선과 메시지 이를 내보이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개성공단 이제 더 현상 유지밖에 안 되고 남북 관계 안 풀리니까 중국하고 지금 국경 지역에 대규모 특구를 만드는 식으로 최근에 갔잖아요. 그렇죠. 결국 북한 경제는 중국, 러시아하고 지금 얽혀 들어가는 중이고 우리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진지한 논의나 혹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성격으로 볼 때 남북 관계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어떤 것을 도모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양쪽 다 티켓을 흔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북한도 반기문 총장을 불러오면서 반기문 총장 득보는 거 있겠지만 그것도 잘 알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미국에 중국에 또 티켓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런 거잖아요. 지난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때 사실 남북 관계가 동결된 거나 사실 상관없고 과거부터 후퇴됐잖아요. 후퇴됐죠. 이걸 개선하고 싶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개선하고 싶어 하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그 강경 노선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반기문이 김정은을 만나봐. 그 사진이 찍혀봐요. 그렇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지금. 이건 사건이 다르거든요. 이거 이명박도 못 만나고 얘도 못 만났는데 얘는 만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강력한 사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저는 스타트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시리아 사태나 또는 파리 테러 사태 때문에 지금 온 세계인의 관심이 북한 핵 문제는 지금 다 뒷전이고 전부 IS 프랑스 테러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난민 문제. 이 와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평양을 간다는 건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가려면 진작에 갔어야 되고 지금은 전혀 갈 타이밍이 아닌데 왜 가냐 이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국내 정치용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위해서 불러들인 그런 게 거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이제 홍문종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부터 시작해서 뜬금없는 친반 연대의 출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평양 방문, 분권은 대통령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관계 없이 각각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도 역시 희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몰고 오게 될 여러 문제는 상당히 비극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극적이다. 예. 오늘 타임라인 좀 약간 우울하죠.
듣고 보니까 아포칼립스, 예, 일종의 종말론적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라든가, 제1야당의 이 정치적 붕괴, 야권의 선거 참패,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반기문 카드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 대연합의 영구 집권으로 가는 어떤 전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모든 희극적 사건들이 가리키는 바는 방향은 비극적이다. 이 예측이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다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계속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신을 좀 차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타임라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의당 좋아하고 우리 노유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정치연합의 오랜 당원들도 계실 것이고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당도 지지 안 하지만 좀 정권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체 상황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제1야당의 내부적 단합과 혁신, 야권의 튼튼한 결속과 연대 그거잖아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직 통치라고 해봤자 저거 통치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른바 공주놀이 하는 거예요. 혼외 정사라 그러나요? 혼이 빠진 상태에서 정사를 돌본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혼이 나간 상태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를 그런 말로 표현한다며요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국정화 교과서 같은 경우도 교과서 문제도 그렇잖아요. 더블 스코어 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의 지지율로 안 모아지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야당이 있다고 봐요. 야권의 혁신과 야권의 단합. 혁신 단합.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저는 의사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선수들이 섞여 있어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 선수들이 있거든요. 모 지역당 지구당에 친사전에 8촌이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야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개혁 세력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새누리당 저리 가라로 아주 더러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공익의 관점에서 우리 열혈전사 진중권 교수께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당이든지 간에 지지할 때 제대로 좀 지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저는 좀 그런 게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보면 그때 이제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하고 제대로 안 하면 당원들이 몰려와서 당사에서 데모도 하고 이랬어요. 그게 뭔가 당원들의 어떤 의지나 활력이 살아있는 정당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저렇게 당이 쑥대밭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어느 당원 하나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당이. 남의 당이라는 거죠. 내 당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간지 보니까 강원택 교수가 쓴 칼럼에 이제 이 야당이 정신 차려서 잘 하기를 바라면서 쓴 칼럼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내년 선거가 걱정인데 더 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바닥을 바닥을 네. 치면은 그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른바 혁명적 패배론. 혁명적 패배론. 혁신과 진짜 혁신과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는 다 죽는 패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원래 기독교에서도 그 종말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날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내리는 날이잖아요. 세상에 정말이 오고 정말 영원. 희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치적 종말론을 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희망, 새로운 출발에 어두워질수록 새벽은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그걸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두침침한 소위 글루미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우는 거예요. 디스멀 글루미한 그런 타임라인을 들려드려가지고요. 안타까운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잠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 받아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